90조 원. 이 숫자를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반가운 뉴스라 생각하고 그냥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잠깐, 이 거래에는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부는 분명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런데 브리핑 내내 핵심 질문 앞에서는 말문을 닫았습니다. 90조 원짜리 영수증 뒷면에 적힌 진짜 청구서, 지금 꺼내 읽어보겠습니다. 평범한 평일 아침이었습니다. 뉴스 속보 자막이 흘렀습니다. UAE와 650억 달러 규모 협력 타결. 한화로 약 90조 원. 방산 350억 달러. 투자 300억 달러. 깔끔하게 두 줄로 정리된 숫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잠깐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K-방산 또 터졌네. 그리고는 다음 뉴스로 넘어갔겠죠.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멈칫했습니다. 90조 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숫자가 너무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약 7분의 1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이 규모의 계약이 단 두 줄 요약으로 정리될 수 있는 거래일 리 없습니다. 경제학에는 빙산 이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건 전체의 10분의 1에 불과하고 진짜 덩어리는 물속 깊은 곳에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UAE 협력 패키지가 딱 그랬습니다. 언론이 대서특필한 숫자는 수면 위의 일각이었습니다. 수면 아래에는 훨씬 더 크고 차가운 덩어리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먼저 규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650억 달러, 즉 90조 원이라는 돈은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닙니다. 비교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방 예산이 한 해 약 60조 원입니다. 이번 한 번의 패키지 딜이 그것을 훌쩍 넘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약 32조 원이었습니다. 이번 거래 하나가 그 3배 가까운 규모입니다. 숫자의 무게를 실감했다면 이제 내용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방산 350억 달러, 투자 300억 달러. 이 두 덩어리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투자 300억 달러는 UAE 국부펀드가 한국에 돈을 넣는 방식, 즉 자본의 이동입니다. 그런데 방산 350억 달러는 다릅니다. 무기는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무기 거래는 기술 이전, 유지 보수, 훈련, 정보 공유로 이어지는 장기적 안보 동맹의 첫 단추입니다. 한 번 팔면 수십 년의 관계가 따라옵니다. 호수 위에 빙산 하나가 툭 솟아오른 형국입니다. 언론은 수면 위 얼음 조각의 반짝임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얼마나 거대한 해류가 흐르고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제대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빙산의 진짜 문제는 크기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무기를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마트에서 장을 보듯 돈을 내고 물건을 가져가는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자동차를 사면 딜러와의 관계는 그날로 끝납니다. 하지만 무기를 사면 그 순간부터 관계가 시작됩니다. 방산 350억 달러, 한화로 약 48조 원. 이 돈으로 UAE는 무엇을 샀을까요? 정부 발표에는 구체적인 무기 체계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떤 무기입니까? 어떤 시스템입니까? 돌아온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안보 민감 사안이라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이 침묵 자체가 이미 하나의 답입니다.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몇 가지 추정이 나옵니다. 천국 미사일 방어 체계, 자주포, 장갑차, 그리고 해군 함정. 하지만 무기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무기 체계를 도입한 나라는 해당 무기의 운용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현지에 파견됩니다.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됩니다. 부품 공급망이 연결됩니다. 전술 정보가 오갑니다. 한 번의 서명으로 두 나라의 안보 시스템이 조용히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UAE라는 나라를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면적은 우리나라의 약 83% 수준입니다. 인구는 서울시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군비 지출은 세계 상위권입니다. 왜일까요? 위치 때문입니다. 이란과 바다 하나를 두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예멘 내전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는 밀접하지만 미묘한 긴장을 유지합니다. 중동의 한복판, 화약고 위에 세워진 나라. UAE는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군사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런 UAE가 왜 하필 지금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등장합니다. UAE의 기존 무기 공급국은 미국, 프랑스, 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예멘 분쟁 관련 압박을 걸었고
일부 무기 거래를 제한했습니다. 서방의 정치적 조건부 판매에 피로감을 느낀 UAE는 새로운 선택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성능은 검증됐고 가격 경쟁력도 있으며 무엇보다 정치적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UAE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역설이 있습니다. 한국이 조건을 걸지 않는다는 강점은 동시에 우리가 거절할 명분을 잃는다는 약점이기도 합니다. 중동의 분쟁이 격화됐을 때 우리가 팔아넘긴 무기가 어느 방향을 향할지 우리는 통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장바구니에 담긴 것은 분명 미사일과 장갑차입니다. 그러나 그 장바구니를 계산대에 밀고 나가는 순간 한국은 중동이라는 체스판 위에 처음으로 말을 올려놓은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체스판의 규칙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한국은 단순한 수출국이 아닙니다. 중동의 복잡한 판 위에서 특정한 역할을 맡은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이번 UAE 패키지 딜의 구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방산 350억 달러, 투자 300억 달러, 여기에 AI 협력, 데이터 센터 구축, 원전 협력까지 포함됩니다. 각각 따로 보면 그저 좋은 소식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로 묶어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패키지 딜입니다. 그리고 패키지 딜의 본질은 분리 불가능입니다. 원전을 예로 들겠습니다. 원전은 짓는 데만 1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한 번 지으면 60년을 운영합니다. 핵연료 공급, 폐기물 처리, 기술 인력 파견, 안전 점검. 이 모든 것이 수십 년에 걸쳐 한국과 UAE를 하나로 묶습니다. 원전 하나가 들어서는 순간 두 나라는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어느 한쪽이 마음을 바꾼다고 해서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AI와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UAE는 지금 AI 강국을 국가 전략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UAE의 자본이 결합하면 그 인프라는 UAE 국가 시스템의 핵심 신경망이 됩니다. 신경망은 한 번 심기면 뽑아내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기술 의존도가 깊어질수록 한국의 발언권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빠져나올 출구도 좁아집니다. 이쯤에서 냉정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이 협력 패키지의 주도권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한국이 기술을 제공하고 UAE가 돈을 냅니다. 공급자가 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역학은 조금 다릅니다. UAE는 자원이 있습니다. 오일머니가 있고 지정학적 위치가 있고 중동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교력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금 수출 돌파구가 절실합니다. 반도체 사이클은 변덕스럽고 중국 시장은 좁아졌으며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압박이 큽니다. 절실한 쪽이 어느 쪽인지는 협상 테이블 위에서 늘 드러납니다. 90조 원이라는 달콤한 과실을 손에 쥐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약속했을까요? 계약서의 세부 조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술 이전의 범위, 파견 인력의 규모, 분쟁 발생 시 우리의 입장. 이 모든 것이 철저히 베일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밧줄은 이미 한국의 허리에 단단히 묶였습니다. 90조 원의 무게만큼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과 리스크의 무게도 함께 커졌습니다. 달콤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손이 채 마르기도 전에 중동의 모래바람은 어느새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중 몇 명이나 제대로 보고 있었을까요? 바람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2024년 이후 글로벌 방산 시장은 전례 없는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 각국은 앞다퉈 국방비를 늘렸습니다. 미국은 인도 마이너스 태평양 전략을 강화하며 동맹국들에게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군비 경쟁의 스위치가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UAE가 있습니다. UAE는 단순한 산유국이 아닙니다. 중동의 패권을 향한 야망을 가진 나라입니다. 두바이는 이미 글로벌 금융과 물류의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부다비는 AI와 첨단 기술 투자로 중동의 실리콘밸리를 꿈꿉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야망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경제적 번영을 지키려면 군사적 억지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UAE가 천문학적인 방산 예산을 쏟아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UAE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란은 UAE와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는 아부무사 섬 영유권 분쟁이 수십 년째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예멘 내전에서 UAE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후티 반군에 맞서 군사 개입을 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티 반군은 지금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발을 들인 판이 바로 이 판입니다. 방산 수출은 물건을 팔고 끝나는 장사가 아닙니다. 무기 체계는 유지보수와 기술 지원이 따라붙습니다. 분쟁이 격화될 때 한국 기술자들은 현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무기 체계가 실전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중동 분쟁의 한 축이 됩니다. 중립적 판매자라는 포지션은 첫 번째 포탄이 터지는 순간 사라집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변수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들에게 공급망 디커플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UAE는 중국과도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오지 장비가 UAE에 깔려 있고 중국 자본이 두바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미국의 눈에 UAE는 완전한 우군이 아닙니다. 그런 UAE와 깊숙이 얽힌 한국을 미국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이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뛰어든 판이 어느새 국가의 전략적 선택을 강요하는 무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고음이 울리는 동안 대부분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발표 다음 날 아침 증권사 리포트들이 쏟아졌습니다. UAE 수혜주 총정리, K-방산 슈퍼사이클 본격 개막,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지넥스원, 현대로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주문이 몰렸습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는 UAE 수혜주가 올라왔습니다. 90조 원이라는 숫자가 시장 전체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일 제2의 중동붐이라는 표현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붐으로 한국 경제가 도약했던 기억이 소환됐습니다. 그때처럼 이번에도 중동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졌습니다. 분위기는 완연한 축제였습니다. 이 도파민은 강력했습니다. 90조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쾌감이 모든 리스크를 덮어버렸습니다. 앞서 살펴본 지정학적 복잡성, 장기 의존 구조, 미국의 시선, 이 모든 불편한 질문들이 축배의 잔속으로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돈 버는 게 최고 아닌가? 리스크는 나중에 생각하면 되지.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됐습니다. 경제학에는 가용성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눈앞에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정보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덜 보이는 위험은 과소평가하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90조 원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반면 리스크는 추상적이고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선명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카메라가 포착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브리핑 룸 한쪽에서 기자가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 체계가 포함됩니까? 기술 이전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단상에 선 당국자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돌아온 답은 이번에도 같았습니다. 관련 내용은 안보 사안으로 공개가 어렵습니다. 기자가 재차 물었습니다. 당국자는 다음 질문을 받겠다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축제의 소음 속에서 그 짧은 침묵을 눈치챈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90조 원이라는 숫자의 반짝임에 눈이 팔려 있었습니다. 빙산 위의 얼음 조각이 햇빛에 눈부시게 빛나는 동안 수면 아래의 거대한 덩어리는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이미 진짜 계산서의 윤곽이 담겨 있었습니다. 침묵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브리핑 룸에서 당국자가 말을 아낄 때 그 침묵은 단순한 모르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이 거래의 진짜 무게를 역설적으로 드러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뜻이고 말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클수록 침묵은 더 깊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침묵 속에 가려져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기 체계의 실체입니다. 방산 35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면 단순한 소형 화기나 탄약 수준이 아닙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 전투 함정, 첨단 감시 시스템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도화된 무기 체계에는 반드시 기술 이전이 따라붙는다는 점입니다. 어느 수준까지 기술을 이전했느냐에 따라 우리가 쌓아온 방산 기술의 핵심이 외부로 흘러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공개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운용 조건입니다. 무기는 팔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지를 규정하는 최종 사용자 조항이 존재합니다. 미국산 무기에는 이 조항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산 무기에는 어떤 조항이 붙었을까요? 만약 이 조항이 느슨하다면 우리가 판 무기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것이 공개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반대급부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패키지 딜에서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UAE가 90조 원을 쓰는 대가로 한국에 요구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정 외교적 입장, 국제 무대에서의 지지, 혹은 제3국에 대한 태도, 이런 비가시적인 조건들이 계약서 어딘가에 녹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90조 원짜리 영수증의 앞면에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화려하고 선명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영수증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진 조건들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직접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조건들. 우리는 그 뒷면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냉정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 침묵은 보안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알려지면 불편해질 무언가를 가리기 위한 방패일까요?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이 다릅니다. 전자는 국익을 위한 절제이고 후자는 책임 회피입니다. 침묵의 장막 뒤에서 진짜 계산서가 한 줄씩 프린트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서의 청구 금액은 우리가 받은 90조 원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에 걸쳐 지불해야 할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청구서는 언제나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날아옵니다.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아직 공식 고지서가 날아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윤곽은 이미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윤곽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실감하게 됩니다. 먼저 시간의 문제입니다. 방산 무기의 유지보수 계약은 통상 20년에서 30년입니다. 원전은 60년입니다. AI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는 한번 구축되면 해당 기술 생태계에 종속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패키지 딜의 각 항목을 시간축 위에 펼쳐놓으면 한국과 UAE의 관계는 최소 수십 년에 걸쳐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오늘 도장을 찍은 계약서가 다음 세대의 선택지까지 제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동의 정세는 언제나 변수입니다. 이란, 핵 협상이 결렬되면 페르시아만의 긴장은 순식간에 임계점을 넘습니다. 이스라엘과 주변국의 충돌이 확산되면 UAE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이 격화되면 글로벌 물류망이 다시 흔들립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현실이 되는 순간 한국이 UAE에 제공한 무기체계와 인프라는 분쟁의 한가운데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때 한국은 중립을 선언할 수 있을까요? 수십조 원의 계약과 수천 명의 파견 인력이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중립이라는 단어는 공허해집니다. 미국 변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에게 노골적으로 편을 선택하라고 압박합니다. 방산 협력, 기술 수출, 공급망 참여 여부가 그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UAE는 미국의 시선에서 완전한 우군이 아닙니다. 중국 자본과 기술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UAE와 이 정도 규모로 얽히면 미국은 한국의 포지션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이 의문은 작지 않은 균열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산업 구조도 변수입니다. 방산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국내 방산 기업들은 해외 수요에 최적화된 구조로 재편됩니다. 생산 라인, 기술 인력, 연구개발 방향이 수출 중심으로 쏠립니다. 단기적으로는 매출과 고용이 늘어나는 호재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특정 고객, 특정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UAE 정세가 흔들리는 순간 그 충격은 고스란히 한국 방산 산업 전체로 전이됩니다. 90조 원이라는 금덩어리는 분명 실제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경제적 성과입니다. 하지만 그 금덩어리에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달려 있습니다. 쇠사슬의 다른 끝은 중동의 불안정한 집안에 박혀 있습니다. 집안이 흔들리지 않는 동안은 금덩어리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 쇠사슬은 우리를 함께 끌어당깁니다. 피할 수 없는 시험대가 이미 눈앞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대 위에서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브리핑 룸의 조명이 꺼졌습니다. 기자들이 빠져나갔습니다. 90조 원이라는 숫자를 둘러싼 축제의 소음도 서서히 잦아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무게를 마주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거래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90조 원의 경제적 가치는 실제합니다. 일자리가 생깁니다. 기술이 축적됩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립니다. 수출 다변화라는 오랜 숙제에 하나의 답이 제시됐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거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대형 자원 수출국들이 걸어온 길이 있습니다. 석유 하나에 국가 경제를 묶어놓은 나라들이 유가가 폭락하는 순간 어떤 혼란에 빠졌는지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특정 산업, 특정 시장, 특정 파트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호황기에는 강점이지만 위기가 오는 순간 치명적인 약점으로 돌변합니다. 한국이 방산과 인프라 분야에서 UAE 의존도를 무분별하게 높이면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투명성입니다. 안보 민감 사안이라는 방패 뒤에 모든 것을 가리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공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국민이 이 거래의 조건과 리스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대한 결정일수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분산입니다. UAE와의 협력이 성과를 내는 동안 다음 파트너를 동시에 개발해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동남아시아, 폴란드. 방산과 인프라 수출의 지평을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넓혀야 합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는 전략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셋째, 원칙입니다. 무기 수출에는 반드시 명확한 최종 사용자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판 무기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제3국으로 이전될 수 있는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도덕적 선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현실적 방어막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를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구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더 많은 역할을 맡아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방산 강국으로의 도약은 그 흐름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강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많이 파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어떤 원칙 위에서 파느냐가 강함의 진짜 척도입니다. 90조 원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실력은 그 이후에 드러납니다. 사막의 모래바람 너머로 거대한 이권 다툼에 진짜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룰렛은 이미 맹렬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룰렛의 구슬이 어디에 멈추느냐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90조 원을 손에 쥔 대한민국.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숫자가 아닙니다. 더 깊은 질문입니다.